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노티카, 푸브, 리, 서지오 발렌테, 헌트 같은 브랜드 기억나십니까? 1990년대를 휩쓸었던 브랜드들인데요. X세대가 10대, 20대 때 즐겨 입었던 추억의 브랜드가 요즘 10대, 20대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억의 브랜드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습니다. 리는 재출시된 지 2년 만에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작년 매출만 350억 원 정도인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과거 패션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유행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첫째,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도 있죠. 독창적인 생각도 기존 내용을 기반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유행했던 패션과 비슷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신체의 한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옷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존중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독창적인 옷을 디자인한다 해도 결국은 사람의 움직임, 활동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옷다운 옷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과거 가장 편했던 옷차림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셋째, 투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패션업계 특성상 그에 팔리지 않는 옷은 거의 폐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업들도 과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옷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유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드려야 하는,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금 더 에어라는 영화가 네. 에어라는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이클 조단과 나이키사의 일화를 다루는 영화인데, 지난 연말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한 이후에 최근에 우리 영화 리바운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에어 같은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농구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미국 프로농구 NB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사실 농구 세대거든요. 농구 대잔치 기억하시나요? 아저씨. 숨길 수가 없어요. 형님. 그래서 저는 농구 아직도 즐겨 보는데요. 네. 야, 흥미진진합니다. MBC 농구 해설위원이자 이었고, 또 농구 잡지 현재 점프볼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손대범 편집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NBA 같은 경우에 한때는 하자 있는 상품, 그래서 평가가 아주 안 좋았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지금 NBA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 우리 박정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사랑할 정도로 예. 전 세계로 수출돼서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또 경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구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오늘은 NBA가 어떻게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처음 NBA를 알게 됐던 건 네. 당연히 슈퍼스타 마이클 조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90년대 초반 마이클 조단의 활약상을 보고 또 NBA 그 농구의 매력에 빠지시기도 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80년대와 90년대 마이클 조단을 비롯한 그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같은 슈퍼스타들의 활약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긴 했어요. 눈가기를 예. NBA에 붙잡아두는 효과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NBA의 글로벌 그 히트, 글로벌 성공은, 이 세계적인 성공은 전문가들은 이런 슈퍼스타들보다는 예. 1984년에 NBA의 커미셔너가 된 데이비스 스턴 총재의 노력과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퍼브스 같은 경제 잡지들은, 경제 전문지들은 NBA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 시대는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마이클 그래요? 조단이 뛰던 시대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이클 조단 시카고 불스 네. 6번 우승하면서 진짜 슈퍼스타가 되고 그때 그 화려했던 무브먼트, 네. 이걸 당연히 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농구라는 스포츠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 90년대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 2000년대 지나서 2010년대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 하나 있죠. 마이클 조단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고, 또 하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NBA가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화려한 황금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80년대 NBA를 좀 돌아보면요. 80년대에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카고 불스, 뉴욕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던 뉴욕 닉스, 그 매직 존슨이 뛰었던 LA 레이커스, 백인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레리 버드가 뛰었던 보스턴 셀틱스, 요런 정도의 구단을 제외하면 예. 경기장에 좌석 절반도 못 채웠어요. 아, 다른 구단은 이런 그 유인책이 없었겠군요. 심지어 그 마이클 조던이 입단한 루키 시즌에도 예. 시카고 불스도 좌석을 다 못 채웠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마이클 조던의 활약이 화려하게 나오면서 뭐 연속 600경기 이상 연속 매진 기록을 이야. 세우기도 했지만 80년대 중반까지 NBA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지도 않았고 시청률도 안 나오는 TV 프로 상품이었어요. 이 이미지가 나빴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주로 많이 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이 흑인들이었고 그렇겠죠. 리그에서 정말 이 흑인 선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코카인, 마리아나, 아, 뭐 소지죄 혹은 흡입죄로 마약 문제를 계속 터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찰스 그랜템이라는 전 NBA 선수협회 부회장이 LA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시기에 흑인 선수들은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대부분이 오버페이를 받다 보니까 돈도 펑펑 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TV 시청률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밤 11시 뉴스가 끝난 이후에 NBA 농구가 녹화 중계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금 방송사들이요. 웃으시지만 지금 방송사들이 중계권 따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경쟁을 하는 NBA 파이널. 예. NBA 우리 프로야구 KBO 프로야구 치면은 한국 시리즈 같은 예. 이 NBA 파이널이 80년대는 라이브 생중계가 안 됐어요. 이야, 녹화 녹화 중이에요. 와. 녹화 중계됐어요. 이러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그 NBA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면 이게 그 전 세계 위성 생중계되거든요. 예. 위성 생중계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이 스폰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 노력하는데 80년대에 이 NBA 신인 드래프트는 NBA가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드래프트 이번 드래프트 방송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라고 읍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 80년대는 구단들의 어떤 흥행 또는 인기가 이렇게 저조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위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구단들도 가치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다르죠. 가장 요즘은 비싼 구단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구단이 제일 가치가 높을까요? 이게 매년 10월에 네. 포브스지가 이 NBA 30개 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구단 가치 평가 자료를 내놓거든요. 예. 근데 작년 10월에 1위가 정말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전 1위가 저희 때면 당연히 시카고 불스였을 아니요, 뉴욕 텐데. 닉스예요. 그때도요? 네. 뉴욕 와. 시장이 워낙 크고 뉴욕의 열성 팬들이 많아서 매출 부분에서 예. 뉴욕 닉스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게 우승 경험 많지 않은 우승 경험 구단인데. 별로 없죠. 그리고 한때 이제 LA 레이커스랑 뉴욕 닉스가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포브스 자료가 10월에 발표되면 올해는 뉴욕 닉스가 1위일까 아니면 그 레이커스가 1위일까 뭐 요 정도의 관심이었어요. 예, 근데 예. 작년에 드디어 닉스와 레이커스가 아닌 새로운 구단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스테판 커리가 뛰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아.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난 시즌에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7억 6,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무려 2억 6천만 달러. 이야. 구단 가치가 7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10조 원이요? 가까운 구단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는 지역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연고지가 어딘가요? 골든 스테이트, 샌프란시스코 그쪽 쪽인데 근처군요. 2010년에 네. 조 레이크업이라는 사람이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인수하려고 나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오라클의 창업자, 뭐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었던 레리 앨리슨도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그 매입하기를 원했어요. 인수하기를 예. 원했어요. 근데 조 레이크업이 그 승자가 됐는데 레이크업이 4억 5천만 달러를 질렀거든요. 예. 4억 5천만 달러를 질러서 그보다 낮은 액수를 쓴 레리 앨리슨을 물리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손에 넣었는데 그때 사람들과 언론의 평가는 미쳤다였어요. 레이커스도 닉스도 아니고 레이커스도 아니고 닉스도 아니고 워리어스를 그 가격을 그 돈을 주고 사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 레이컵이 그 너무 개념 없는 사업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2016년에 포브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워리어스 구단 가치가 20억 달러로 껑충 뜁니다. 와. 4억 5천만 달러 주고 샀다가 6년 만에 20억 달러로. 거의 4배 이상 올랐네. 내외에서. 근데 지금 2022년에 예. 2022년 현재 70억 달러. 그러니까 조 레이컵이 골든 스테이트를 인수했던 13년 전에 비해서 15배 이상, 15.5배가 상승했어요. 이 레이콥 구단주는 그야말로 대박 났네요. 대박이죠. 템버거 이상이니까. 근데 조 레이컵 구단주 이외에도 2012년에 댈러스 매버릭스를 인수한 마크 큐반, 그리고 2014년에 LA 클리퍼스를 인수한 스티브 발머 등도 역시 자산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발머는 예전에 야구 구단도 한번 샀던 것 같고 이렇게 구단 깨기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이 클리퍼스를 샀군요.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잖아요. 네, 전 CEO였죠. 스티브 발머. 사실 폴 앨런도 사실 그 NBA 구단을 하나 소유했거든요. 물론 예.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 그리고 지금 현재 30개 NBA 그 구단주들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스티브 발머예요. 스티브 발머인데, 근데 이 MS 출신의 마소 출신의 스티브 발머가 왜 농구단을 샀을까? 예. 그리고 마크 큐반, 아까 댈러스 매버릭스를 2012년에 인수했던 마크 큐반 같은 사람도 브로드캐스트닷컴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보블기에 아주 미국에서 주목받은 그 예.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그 패션쇼 같은 걸 TV로 라이브 중계하는, 인터넷으로 라이브 중계하는 브로드캐스트닷컴이 창업자거든요.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트닷컴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댈러스 매버릭스를 샀어요. 조 레이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다녔던 예. 벤처 캐피탈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그 브루클린 네츠라는 구단을 인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2019년에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그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이 조셉 차이라는 사람. 예. 사실 알리바바의 숨은 실세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마윈이 자신의 인생의 은인 중에 한 명으로 꼽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조셉 차이가 2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095억 원을 주고 NBA 역사상 최대 거래 금액을 내고 브루클린 네츠를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이제 구단주들 이름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IT네요. IT 그리고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돈이 2010년대부터 NBA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벤처 정신이 NBA의 황금기를 열고 있다. 예.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포브스 같은 경제 전문지들의 평가인데, 이게 사실은 과거의 NBA의 구단주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들, 예. 유대계 인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정말 돈 많은 부자들, 유대계 인사들이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약간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런 느낌으로 NBA 구단을 운영했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지역에 있는 저 빈민가 흑인들에게 네. 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운동해라. 네. 그러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농구를 많이 권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장하고 그 농구단을 인수하고 또 농구단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어쨌든 뭐 사재를 좀 털어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지역사회 활동 혹은 지역사회 공헌이 아니라 정확하게 투자 대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지금 NBA 구단이 지금 각광받고 있어요. 특히 투자 상품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돈 많은 벤처 사업가들 출신들이 NBA 구단 인수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상품. 상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농구가 좋아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가 흥미롭고 좋아서,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농구 강들이에요. 예. 농구 강들이고 그 우리 박 교수님처럼 마이클 조단과 레리 버드, 뭐 매직 존슨을 보면서 열광했던 그때 농구 그 시절. 팬들이에요. 예, 농구 팬들인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투자할 당시에, 소위 NBA 농구 구단을 인수할 당시에 NBA는 소위 투자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매력적인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구단주들이 IT 기업 출신의 다른 구단들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이저리그 야구단이나 아니면 축구단, 유럽 축구단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왜 농구냐? 농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이죠? 농구는 5명이 주전 선수가 뛰잖아요. 예. 야구 몇 명이 뛰죠?
아이고. 축구 몇 명이 뛰죠? 그렇네요. 그리고 농구는 5명의 주전 선수가 똘똘하면 성적이 납니다. 특히나 5명 다 아니어도 한두 명의 슈퍼스타. 맞아요. 과거에 시카고 불스, 마이클 예.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처럼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야구와 축구는 한두 명의 특출한 스타가 있다고 해서 안 경기를 되죠.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리그를 씹어먹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야구와 축구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구는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예. 벤처 기업을 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명의 천재가 있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걸 자신들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들의 이 사업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의 천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키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기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몸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점을 느꼈던 거죠. 그 조 레이컵 같은 경우에 과거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당신이 벤처 캐피탈 출신인데 농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골든 스테이트를 성공시킬 것인가? 예. 라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벤처 캐피탈을 할 때 나는 70개 이상의 회사를 창업해줬고 200개 이상의 M&A 그 회사 인수를 지켜봤다. 관여했다. 예. 그때마다 우리는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재정 계획을 짜고 새로운 운영 계획을 짰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내가 할 일은 다르지 않다. 이와 똑같다고 본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농구 구단이 아니라 NBA 농구단이 아니라 벤처 기업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돈을 투자하고 이 회사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레이어들을 도와주면 이 벤처 기업은 IPO가 된다라고 믿는 거죠. 실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벤처 기업가들에게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네요. 네, 투자처죠, 투자처. 예, 그런데 요즘은 특히 매력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은 게 NBA 그러면 예전에는 미국 선수들만 잔뜩 있었는데 요즘은 뭐 유럽의 돈치치라든가 중국 선수, 일본 선수도 들어가 있어요. 옛날 사람 돈치치 옛날 사람. 예. 실제로 NBA가 이 벤처 투자가들 그 실리콘밸리의 그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은 이유가 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부터 NBA가 유럽 선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통하는 상품이 된 거죠. 여기에 야오밍 효과라고 해서 기억납니다. 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한 시장이었어요. 2010년 당시에. 그러니까 북미 있죠. 예. 유럽 있죠. 중국 있죠. 전 세계 이보다 더 거대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대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NBA가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의 농구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농구를 직접 하는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그렇더라고요. 중국은 특히 농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농구 코트만 70만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농구를 직접 하는 인구들은 농구를 시청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게다가 그렇겠죠. NBA에 대해서는 더욱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농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즘은 관객 동원 수가 미국 MLB보다 메이저리그보다 NBA가 더 많다고도 하던데 맞나요? 그거 제친 지는 한참 됐어요. 아, 그렇군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서는 NBA에게 밀려서 지금 4위로 떨어지는 북미 4위요? 4대 스포츠 중에 4위로 떨어지는 수모를 걷고 있는데 NBA를 따라서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게 메이저리그의 요즘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근데 NBA가 좀 더 유리해요. 왜냐? 농구는 농구 골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농구공과 농구 골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야구는 장비가 많구나. 많구나. 그러니까 세계화하고 세계적인 보급에 있어서 농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도가.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그리고 벤처 투자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농구라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예요. 요즘 MZ 세대들은 또 좀 빠른 결론을 좋아하는데 야구는 길어서 잘 안 보게 된다고들 하던데 그런 평가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야구도 지금 MLB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예. 7이닝만 하자도 고민하고 있어요. 9이닝이 아니고 예. 줄이는 걸로. 9회를 7회로 줄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NBA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이런 국부 펀드를 갖고 있는 예. 나라들 있잖아요. 이 국부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바꿔줬어요. 그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빈살만이
NBA 농구 구단주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는데. 야구는 우리나라 선수가 들어가는데 네. 농구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하성기 벽이 있긴 높지만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뭐 몇몇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지금 G리그 그 예. NBA의 2부 리그 마이너리그격인 G리그의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NBA 시장 그리고 그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농구가 발전하거든요. 그렇겠죠. 요즘은 조금 옛날보단 덜한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니 밖에서 대기 네. 중에 계실 때 NBA 농구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아니 앞서서 우리 작가님께서 NBA에 또 이 실리콘밸리 투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NBA가 최근에 이 IT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뭐 그리고 또 투자 상품에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최근에 투자 상품들이 NBA에서 엄청 나오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NFT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예. NBA 탑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 선수 옛날 카드 팔듯이 예. NBA 선수들 NFT 카드 팔아가지고 엄청 대박을 냈고 그게 또 동영상까지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 메타버스 기술도 NBA 막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그러면 NBA와 IT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소셜 미디어 뭐 전략도 그렇고 좀 재밌는 사례가 많으니까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길래 궁금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IT 업계 정말 뜨거웠는데 뭐 많은 청취자들 아실 거예요. 다 챗 GPT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챗 GPT 서비스가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은데 개인정보 유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뜨겁다 보니까 좋다 했는데 좋다 하니까 선을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유출됐습니다. 블로그에 올리고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챗GPT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고 또 유료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이 됐죠. 유료 서비스 하시는 게 뭐 성능하고 속도가 이제 향상되는 걸로 꽤 많은 돈을 내요. $20니까. 예. $20를 내는데 문제는 서비스 시작 한 달도 안 돼서 유료 가입자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챗GPT 이용자 검색 기록, 또 이름, 거주지,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마지막 4자리 숫자, 또 유효 기간, 카드 명의자 이름 엄청나게 민감한 결제 정보가 다 오픈된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 분들 피해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유료 가입자 1.2%가 이제 유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본인들 블로그에다가 뭐 라이브러리 버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뭐 복원됐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별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지 이런 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전체에서 1.2%만 유출됐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그러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GPT 자체가 워낙 강력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게 그럼 그 안에 또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같이 축적되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인정보위원장께서 이제 한국 이용자 정보 유출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유출됐는지 어느 정도 사람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통계를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제가 그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개인 정보가 챗 GPT 측에서 문제가 생겨서 유출된 것도 있지만 네. 학생들이 호기심에 개인 정보를 챗 GPT에 막 넣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뭐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실제 기업들도 이런 문제에 직면한 회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챗GPT가 신기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넣으면 잘하는데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제일 효용성을 지금 느끼냐면 프로그래밍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HTML 코드 짜줘. 그럼 얘가 짜주거든요. 그럼 그걸 넣으면 실제로 구동이 돼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내가 파이썬이나 R 같은 새로운 어떤 언어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뭐 R 코드로 바꿔줘. 다른 걸로 바꿔주면 바꿔주거든요. 이야.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코드 리뷰라고 하죠. 내가 만든 코드가 어떤지 좀 봐줘 이런 걸 원래 선임분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좀 애매하니까 그걸 또 챗GPT한테 시키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코드를 뭔가 우리 사람들이나 선임에게 보여주기 전에 한번 검토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검토받는 내용이 민감 정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 네,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 계층이나 수율 분량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예. 그 코드들의 일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어떤 이제 그 삼성전자 내부의 개발자가 이제 그걸 넣은 거죠. 네,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확인했더니 이제 괜찮은 거죠. 개인 레벨에서는 좋지만 중요한 건 지금 챗 GPT가 오픈 AI 측에서 밝히고 있는 베타 서비스고요. 거기 약관들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력하는 데이터들은 오픈 AI 측에서 이제 확인하거나 이 내부 데이터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참고용으로 활용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정확하게 어떤 코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부가 그냥 미국 회사에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들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방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포스코나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들에서 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챗 GPT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내망에서는 아예 안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하고 보안성 검토받고 뭐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는 이미 이런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곳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뭐 미국의 은행 업체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예.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은 챗GPT 회사에서 사용 금지하고 있고요. 또 통신 업체들, 뭐 버라이즌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고객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회사 시스템에서 챗GPT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AI 윤리 거버넌스실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많은데 AI가 활용되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서 아예 관리하는 이런 팀들까지 좀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용 제한, 신고 등 제재도 뭐 나름대로 방법일 것 같은데 네.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챗 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게 자신들에게 뭐 어떤 효용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은 이 챗 GPT를 쓸 때 그 쓰게 입력하는 데이터나 개인 정보들을 무조건 오픈 AI가 소유하거나 넘겨받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네. 넘겨받나요?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막 테스트로 쓰다 보니까 베타 버전을 마구마구 쓰는데 솔직히 이제 기업이나 아까처럼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좀 불안하죠. 왜냐면 예. 그렇게 쓰면 일단은 100%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느냐? API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챗 GPT는 아주 말을 잘하는 녀석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하는 녀석을 보면 가끔씩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막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고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개인정보 넘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챗 GPT가 가지고 있는 API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엔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의 사이트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붙이게 되면 우리 회사 사이트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회사의 내부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에 관련된 챗 GPT 원래 사이트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사이트 내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오픈 AI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내 정보가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라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어떤 이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데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영업권이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뭐 영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예를 들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예. 아니면 뭐 마음 AI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같은 이유로 그냥 일반 서비스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I를 활용해서 쓰세요라고 지금 기업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안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되다 보면 국가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국회에서는 뭐 챗 GPT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차단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뭐 6개월 동안 멈추자 업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의 국가들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챗GPT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IP를 막은 거죠.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학습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말하는 GDPR이나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너네 어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검증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멈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역시도 이어서 최근에 챗 GPT에 대한 조사를 좀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각 국가들이 이게 대책 마련에 좀 분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CEO 그리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 천여 명은 아예 이게 사회에 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GPT 같은 혹은 대형 언어 모델 개발 중단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너무 빠른데 우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뭐 거버넌스, 뭐 관리 시스템이나 안전에 대한 규약 이런 것들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계속 발전되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최소 6개월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서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발 하라리 그죠? 이 히브리대 교수 예. 이 사람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는 애플 공동 창업자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 사인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약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예.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진보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챗GPT가 나올 때 한 1년 전쯤 기술을 보여준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보고 놀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속도 조절을 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를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일론 머스크도 발 뺀 사람인데. 그렇죠. 오픈 AI 창업했다가 발 뺀 사람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도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AI 석학들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만간 뭐 대담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최근에 대담을 했고요. 얀 루쿤이라고 하는 메타의 수석 과학자이자 또 이제 세계 4대 AI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앤드류 융이라고 아마 이 딥러닝과 관련돼서 대부분 어떤 학습을 하신 분들 이분의 이름을 많이 알 텐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월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나오자 두 분이서 이제 대담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멈춘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일반 인공지능, 요즘 AGI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멈추자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나올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금방 될 것처럼 그랬는데 생각보다 변수들이 많고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겁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연구는 멈추지 말되 비즈니스는 한 6개월 멈추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연구를 멈춘다는 거는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서 AI 연구는 계속 가야 된다. 하지만 소비자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은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고 그 조금 직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순다 피차이가 또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순다 피차이는 재밌는 게 어쨌든 본인들이 그 오픈 AI 때문에 약간 밀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NBA 얘기하듯이 스포츠맨십처럼 일단은 오픈 AI에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진짜 스포츠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듯이 예. 연구 성과를 축하해 줘야 된다. 근데 약간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멈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우리가 위험성에 동의하지만 한번 이제 움직인 것을 솔직히 멈추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발달이라는 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한번 시작되면 이게 멈춰 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챗 GPT도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최근 더욱더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챗 GPT 플러스
플러그인이라고 예. 하는 겁니다. 플러그인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플러그 꼈다 뺐다 하듯이 예. 이 챗GPT 안에다가 기능들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을 쓰려면 앱을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챗GPT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 데이터도 모르고 예. 계산도 잘 못하고 뭔가 여행 계획 짜달라고 하면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지 진짜 여행 계획을 짜지 않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걸 잘하는 애들을 플러그인처럼 딱 플러그처럼 끼면 예를 들면은 여행과 관련된 사이트 뭐 익스피디아 같은 데에 플러그인을 끼는 거예요. 예. 그럼 글을 끼고 나서 제가 나 뭐 이탈리아 여행 3일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 좀 짜줄래? 그럼 그 여행 계획을 챗 GPT가 짜는 게 아니라 챗 GPT의 플러그로 꼽은 익스피디아의 사이트에서 짜가지고 그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비서가 마치 여행 사이트에서 찾아서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티켓 끊어줄래? 그럼 티켓도 그 사이트에서 끊어서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진짜로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폰이 결국엔 아이폰 기계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앱 생태계가 있고 그 앱을 아이폰 안에서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좀 기대감, 두려움, 뭐 불안감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까지 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네. 메타같이 미래를 통해서 새로이 교두보를 만들려는 회사들도 네. 지금 계속 뭐 이거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네, 그 메타가 또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면 또 대단한 걸 냈는데 그 우리가 뭐 소위 일본어로 누끼라고 표현하는 이 디자이너들의 표현이 있어요. 예. 이미지를 패스를 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보면 이게 도로고 이게 사람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레이블링 작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넣으면 그 안에서 막 분할이 되니까 이런 게 나중에 또 어떻게 쓸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예,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그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에티켓이나 제도, 법률 이런 걸 한참 뒤따르다 보니 항상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지하철에서 크게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막 한때 유튜브도 막 크게 뜨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것도 슬슬 자리매김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예,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입니다. 오늘 오프닝 때 X세대 패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X세대 패션의 대표 주자였던 김원준 가수의 노래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풍을 타고 민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민가 100여 가구가 소실되고 주민 80여 분이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더 큰 피해 없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